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빼가지고 감사합니다. 연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얘가 하도 요즘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잘못 운영이 될까봐 겁도 나고 그래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김경남 교수님 저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많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유치원도 같이 온 친구랑 연습을 좀 많이 배워하고 가자. 예. 반갑습니다. 실은 제가 어디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옆에 앉은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뭐죠, 우리? 감사 나눔인데 대주제가 있어요. A와 인간의 인간의 공존을 이끄는 감사의 일의 가치인데 현재부터 미래가 다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AI와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이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 그게 공통적으로 하나가 딱 잡히더랍니다. 그게 관계였어요,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AI 시대가 돼도 우리는 관계야. 어쨌든 이걸 준비하시느라고요. 박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영국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즐겁고 그리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감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구성하고 내가 받은 은혜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을 좀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표현해야 되고 말로 표현해든가 아니면 글로서 아니면 몸짓으로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사는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코리아의 K를 붙여서 K감사남이라고 명명을 했고 벌써 올해가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가고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정말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AI 시대에 인간다움을 찾자.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한다. 그래서 실천 항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준비의 학회의 취지입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예 회장님이신 손옥 회장님의 축사 순서인데요. 회장님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작년말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 썼던 제목이 기억납니다. 감사를 나누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30년을 근무하고요. 그 나이스터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교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교장이 되면 감사 나눔을 꼭 하고 싶어서 지도자 과정에 입학을 했고요. 제가 8기였죠. 네. 그래서 8주간 교육을 받는 중에 교장이 됐다고 홍보를 받았어요. 매일 이식간사 쓰고 아버지께 백감사 쓰고 전 직장 동료들한테 백감사 쓰고 이런 것들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교장이 된 이후에 전교생이 오감사 쓰기를 했습니다. 학교도 너무 잘 됐고 학생들 취업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 출신 교장이 온다니까 선생님들이 엄청 긴장을 하셨는데 감사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저에 대한 경계심도 약해져서 정말 제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보람을 갖고 교장을 4년을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행복경영 이사장으로서 5년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감사 나눔을 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학술대회를 이렇게 또 하신다 해서 제가 하는 일에도 아마 벤치마킹이 될 것 같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열심히 참여해서 배움도 많이 갖고 삶도 또 풍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학회 이름도 멋있고 또 이 모임의 사단법인의 이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행복 나눔 또 감사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질 나누는 것 쪽에 한 40년 종사해 왔는데 감사 나누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정말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AI 시대에 우리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 모임을 만든 것 같아요. 2010년에 만드셨고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멋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선행을 좀 하자. 월 2권의 책을 읽자. 하루에 5번 감사를 하자. 저도 꼭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조강연 주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단어 몇 개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좀 할 거고요. 네. 지금 AI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AI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 인간미가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너무 AI 앞서가는 분들을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그쪽으로 매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써봤더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좋은 건 이용해야 되겠고 근데 AI 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오세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끊어지면서 혼자 AI에 매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기조 강연에서는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중요한 관계의 빈곤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마트폰과 디지털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이 AI를 정말 소통하자. 저도 몇 번 써봤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제대로 제가 정리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드라이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교감을 하는 친구도 많이 있대요. 요즘에는 AI가 그 사람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한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AI를 잘 타고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AI에 우리가 치어 넘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는 인간만 줄 수 있는 것 이런 걸 AI 시대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온기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아이 컨택 이거 AI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얼굴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얼의 통로잖아요. 얼과 불. 근데 이 얼굴의 통로는 뭘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눈 맞춤으로 되잖아요. 그죠? 혹시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자녀나 사랑하는 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좀 하고 오셨나요? 예. 그러면 하루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런 눈 맞춤, 그 다음에 진심 어린 관심과 책임, 요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I가 제시하는 이제 관계의 지도인데 지나치게 어떤 지식의 양, 또 답, 이 위주를 우리가 가면은 뭐 AI하고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이런 모습을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 하나는 80억 인구보다 지능력으로 뛰어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AI보다 뛰어난 우리 인간의 강점이 있죠. 정말 감사하는 이모션, EQ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 관계의 질적 깊이를 희생시키고 있는데 관계의 질적 깊이를 향상시켜나가는 운동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 학회가 이런 데로 선두주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0년에 이 모임을 시작했다는 것은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지 않나 싶고 이러한 운동이 우리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큰 파도처럼 이렇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I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단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용건 중심의 단순화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대화의 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이제 사고할 가능성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식적인 도움은 받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래서 아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주제 발표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밥상머리 교육부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성장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요. 한 자료를 통해서 좀 보시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좋은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갖는 좋은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주관적인 점 여기 보면 EQ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AI는 이제 IQ는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데 EQ, 감성지능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한때 EQ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운동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AI 시대에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이 EQ 운동이 아닐까. 근데 EQ 운동은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치게 IQ 위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EQ 중심의 운동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교육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성북구에서 옛날 전통 놀이에 대한 강사 양성 과정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주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는 데 살았거든요. 제가 보면 그 양복도 입고 괜찮은데 제가 아주 깡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계절로 어떻게 하고 놀았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강사들이. 이 보면 제가 뭐하고 놀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5월에 한 50년, 한 55년 정도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65세니까. 네, 그때 내려갔으면 요즘에는 뭐 했냐면 삐리기 뽑아서 씻고 다녔어요. 삐리기. 무덤가에 네, 또 깽가리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무덤가에 맞습니다. 네. 그거 아카시아 훑어서 씻고 다니고 그리고 청개구리 잡아서 머리 좋다해서 풀 거고 의외도 머리 좋다해서 어르신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많이 섭취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먹어서 제가 키가 180이에요. 제 세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어린 시절에는 이 봄이 되면 계절에 따라서 저희가 놀았어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면 요즘에 새들이 뭐 많이 한테 알을 많이 낳는데 봄이 그러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알을 꺼내 내려오면서 그거를 파에다가 대파에 알을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래갖고서 이 불을 피워갖고 구워 먹으면 알에서 파향이 나면서 네. 공감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5년 뒤면 이거 공감하는 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여름 되면 뚱뚱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는 호박잎을 잘라갖고 호박잎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이게 호스예요. 요즘에는 이 곰호스가 많은데 그 시절에는 그 곰호스가 눈치껏 찾아서 없잖아요. 호박줄기가 곰호스인데 양쪽 잘라서 모래에다 묻으면 얘가 걸른 물이 쪼르르 흘러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것도 하나 국물 만들고 거기다 또 모래에다 또 하나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옆집 정순이하고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것을 좀 EQ를 높여주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험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이리아 박사님이 이제 이리아 교수님 제자인데 제가 어르신들 그 옛날 체험을 좀 하는 프로그램 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 놀이터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관심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건지. AI는 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생김새라든지 말투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체험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돌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 윤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 AI에서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체험시키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먼저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 회원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 인간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에서 선두주자, 정말 이 등대는 어떻게 해요? 캄캄한 밤에서 등대 하나 있을 때 어떤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 문화를 일으키는 데서 등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사는 기술시대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1, 2, 5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할 거를 우리가 찾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여기 있는 전략이 있는 3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우리는 인간의 격을 높여준다.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품격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으로서 어떤 품격, 이게 앞으로 굉장히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AI 시대의 지능은 이제 뭐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 못지않게 AI가 앞서갈 수 있는데, 어떤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금방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AI는 그동안 우리가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뭐 몇 년을 거쳐 읽어야 될 거 그냥 몇 초면 끝내잖아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AI를 우리가 인간 세계에 유익하게 이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함양시킬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AI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AI와 함께 일하는 주체성을 회복하라. 이게 굉장히 벤레디가 한 얘기가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AI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옛날에 지금 노벨상이 있는데, 노벨이 화약을 정말 개발해서 이 화약이 인간에게 유익을 줄 거냐 해를 줄 거냐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화약을 잘 관리한 결과 인류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 AI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디지털 시대의 화약이 AI인데, 이 AI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정말 화약 못지않은 인류 문명을 몇 단계 훨씬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우리가 그 도구한테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도구를 잘 다루는 정말 품격 있는 인간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지능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로에게 인간 경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더 파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의 3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정서 기능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 자기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동양에서는 4단 7정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알아야 돼요. 저분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키노아이라고 애호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연결. AI로 우리가 하다 보면 진정성이 빠진 네트워킹이, 이 네트워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제는 뭐 바로 통역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궁무진 양쪽으로 엄청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성이 있는 어떤 인티머시 있는 친밀감이 있는 어태치먼트, 정말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관계 이질에서 중요하거든요.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우리가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AI만 쫓아간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품격 구조를 했을 때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에는 갈등 그러면 집단적으로 많이 생겼었잖아요. 제주했을 때 해군본부를 들여오냐 마냐 양분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집단이 아니라 개별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조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몫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처럼 감사를 실천해 나가면
이러한 것들이 예방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 우리 학회와 이 법인이 추구하는 바가 앞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건 표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써 있죠. 공감, 윤리적인 선택, 여기 보면 신뢰. 정말 인간은 신뢰를 후쿠시마가 얘기한 것이 트러스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존 볼비도 얘기하기를 대치먼트, 또 에릭 번도 뭐라 했어요? 또 에릭슨도 그렇고 기본적인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감이 중요하다. 일찍이 옛날 아나로그 시대에 있는데 디지털 시대도 역시나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1, 2분 남았으니까 제 시계가 저쪽에 있으면 제가 편할 텐데 이쪽에 있다 보니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등대 역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4, 50명 계신다면 4, 50명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등대 역할을 해나간다면, 감사운동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을 이제 도구로 하고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 삶.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AI는 답을 찾고 인간은 감사를 찾는다. 제 기조각인의 주제인데요. 우리는 이 감사를 찾아서 실천하는 가운데 등대 역할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정말 캄캄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등대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좀 밝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주제를 발표를 해주실 분들께서 좀 더 이야기를 구체화해서 발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자들께서 또 의견을 주실 것이라 믿고 이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저는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현재도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 사회이지만 영리 비영리를 통틀어서 저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마케팅으로 풀어볼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이게 근데 저희가 잘렸는데 이게 주제가 이게 아니라 학술지가 있으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도 마케팅이다가 주제입니다. 감사도 마케팅이다. 그래서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진심 전달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어떤 전문가에게는 엄청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도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실력은 그저 그런 것 같은데 항상 클라이언트가 넘쳐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를 감사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연구의 흐름은 6개의 절차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제 연구는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설계를 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챗GPT다, 클로드다 이런 AI가 정말 5초면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한 답을 주는 시대여서 이제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 경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아는 것보다는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감사가 관계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자산으로 전환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핵심 연구 문제는 전문가의 진심 어린 감사는 어떻게 관계의 온도를 높이고 그것이 강력한 브랜드 자산으로 바뀌는가입니다. 핵심 이론은 제가 4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확장 및 증가 이론인데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기쁨, 좋음, 즐거움 이런 것들을 확장하면 이것이 심리사회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 심리사회적 자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감사는 인지 유연성과 사회적 결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핵심 긍정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는 신뢰 몰입보다 신뢰가 16%, 몰입이 18%인 반면에 감사라는 것이 26%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전문가 감사는 관계 자본의 핵심 동력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와 부채감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도 가져왔는데요. 감사하고 부채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유의지와 진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감사고, 부채감은 이것을 내가 받은 고마움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생기는 걸 부채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관계 온도인데요. 이거는 전문가가 감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면 클라이언트는 전문가를 안전한 기지로 인식하게 된다. 이거는 저희가 애착 이론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에 관대하고 이 실수에 관대하다 이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나하고 애착이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자들의 유혹에서 나는 아니야, 그래도 이 전문가와 할 거야 라는 것을 지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지랑 부전이 강화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뭐 사업적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합니다. 여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좀 더 보완하자면요. 자유의지와 진정성이 이 연구의 핵심인데요. 감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감사는 이 클라이언트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의 것을 추천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나를 찾아오는 것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감은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고맙긴 하지만 이거 지금 뭔가 찜찜해. 그래서 빨리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해주고 이걸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부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한 번에 구매로 끝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감사고, 그러면 장기적인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이 연구에서는 2가지의 연구 방법을 썼는데요. 첫 번째는 스코핑 리뷰, 두 번째는 이제 통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을 썼고요. 이 스코핑 리뷰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한 4번째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스코핑이라는 것은 범주화시켜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연구를 위해서 450편 정도의 논문을 검색을 했고, 거기서 키워드 분석, 그 다음에 뭐 초록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 35편을 연구하려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국내 연구 8편, 국외 27편으로 해서 35편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양쪽 연구할 거니까, 연구 방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연구의 핵심 모델입니다. 이거는 감사 사이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가 고객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혜택을 지각하면 그 고객은 감사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안내해줬든, 내가 상담을 잘해줬던 나의 상품을 팔게 되면 그 고객은 나에게 이 사람이 그냥 업무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에게 신경을 썼구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해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나에게 아니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재구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이 구전이라는 게 소문을 내는 거죠. 우리가 사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문가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나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해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소개받고 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이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 사이클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단절이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나로 하여금 다시 이런 표현으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선순환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 응답이 완결이 됐을 때 다음 사이클로 자동이 지짐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금냉각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사이클의 핵심 포인트는요. 이 처음에 혜택 지각에서는 이거 예상과 코입.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건을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진심이네 라고 느꼈을 때 그런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고 이 감사가 발생했을 때 그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나 아니면 그때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단순히 그냥 서비스만 제공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때 감사가 발생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상자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 클라이언트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장 중요한 빠른 응답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 이게 다음 사이클로 이어지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깊이에 따른 감사의 진화인데요. 감사는 단순히 처음에 그냥 1차적인 감사를 표현했을 때보다 이 사람이 아까 사적인 정보 아니면 그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세세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 이 사람 자체만으로 서비스 그냥 대상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 것들이 관계의 깊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감동으로 진화를 시켜야 한다. 단순히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았건 서비스를 제공했건 요거를 떠나서 이 사람 한 사람 자체만으로 감동을 주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5년 제가 연구한 논문에서 제가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5년치의 논문을 분석을 했고요. 거기서 감사가 3분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끝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결과니까요. 어찌됐든 감사활동 지수 관계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내 브랜드 자산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별표 있죠? 이 별표 1개 이상부터 연구에 유의한 값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보통 2개, 3개 이상 돼서 아주 연구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거 아까 또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감사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안정감,
자기 존중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독립 신뢰나 몰입으로 설명되지 않는 브랜드 성과가 핵심을 채우는 변인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감사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아까 감사 사이클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관계 중심 언어를 뭐 구매 뭐 이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언어를 바꾸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호의, 그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내부 감사가 본인의 감사 습관이 관계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내부 감사보다는 내부 감사 문화와 외부 이렇게 막 자꾸 3분 7분 하니까 네네 그래도 굴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내부 감사 이것들을 외부로 많이 전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핵심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꾸 제 PPT가 잘려서 좀 속상한데요. 뒤에 제가 메시지를 퀴즈를 내시면 돼요, 교수님. 저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퀴즈. 이게 감사는 브랜드가 됩니다요. 감사는 브랜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전략이 아닌 삶의 태도입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반성을 좀 잠깐 1분만 해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이제 카페에서 이 자료를 막 보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자꾸 뭐는 어떠니 사적인 질문 하시는데 제가 칼차단을 했어요. 칼차단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이 박사가 요새 AI랑 놀면서 사람하고의 관계가 저는 그 역사학자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학위 논문을 쓸 때 원래는 저도 이제 분석적 논문을 쓰려고 통계학 과목도 여러 과목 듣고 SPSS도 뭐 여러 번 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지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한 논문을 썼습니다. 만약에 그 분석적 논문을 썼다면 좀 더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 인문학자로서 그냥 그 느낀 거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감사 마케팅 혹은 뭐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변호사, 의사, 뭐 회계사, 사회복지사, 상담 심리사 뭐 이런 분들이 어떤 그 고객과의 관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발적인 그 신뢰를 쌓고 그 자발적인 그 의존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원 뭐 이런 거를 이제 끌어내는 뭐 이런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의 의문은 이게 이제 그 이런 전문가라는 아까 얘기한 그런 직업군 그 외에 그 거기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관계 마케팅이 그냥 일반적인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 분야에서도 이게 적용 가능한 거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사실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아까 그 이 땡 3분 땡 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던 건데 그 2021년에서 5년까지 5개년간의 축적된 실증적인 데이터를 이제 이 논문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뭔지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제가 이제 인문학자로서 느끼는 건데 어떤 그 전문가가 고객과의 그 관계에서 아까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뭐 여분의 혜택 뭐 기대 밖의 혜택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거는 그 너무나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더 결정적인 게 이제 어떤 자발적 그 의존 관계 뭐 이런 거를 끌어내는 게 이제 거기에 또 핵심 그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게
그 어떤 가스라이팅하면 어떨까? 또는 이제 이게 그렇다면 이게 또 이 마키아벨리하고는 어떤 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마키아벨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마키아벨리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즘은 그런 그 우리가 오해하는 그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를 오해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그의 로마사 농부를 읽지 않았다.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는 그런 그 진리를 가장 먼저 설파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그 이 모든 권력은 제도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어떤 상권 분립의 그 근대 민주주의의 그런 근간을 얘기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게 결국은 군주론은 잘못 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일반적인 도덕이 있잖아요. 그 무슨 뭐 용기라든가 뭐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뭐 어떤 그 자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군주로서는 너무나 가져야 되는 덕목인데 군주로서의 덕목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키아벨리가 살았을 때 이 이탈리아가 굉장히 이 외침을 많이 당해가지고 얘 군주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군주는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도덕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걸 얘기한 건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즉 내가 어떤 겁을 먹었지만 국민들을 이 위기에서 구해내려면 나를 믿게 해야 된다, 나를 의존하게 해야 된다 해서 용기가 있는 척 해야 되고, 어떤 때 난 저 사람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척 해야 되고, 어떤 이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 논문에서 결국은 진심 어린, 뭐 진정성 있는, 뭐 이제 뭐 피드백,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떤 키워드인데 관계 원소를 듣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과연 모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마키아벨리가 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의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럴 때 난 그 수술 많이 해봤다, 원래는 안 해봤지만 나 자신 있다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여기에 관계 마케팅에 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게 가스라이팅보다는 마키아벨리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전문가 집단이라고 표시를 한 이유는 우선 그냥 보통의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만약에 송기산에서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내가 하소연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가 한 소리를 하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온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그냥 일적이고 아니면 뭐 매뉴얼대로의 이게 아니라 좀 더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에게 이 클라이언트에게 진정을 다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뉴얼보다 그냥 이 사람 기준으로 조금 더 뭔가를 전달할 때 저는 그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 너무 좋지만 가스라이팅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의 노력이라고 저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노력. 저는 하나법인 체험나눔 1, 2호에서 감사 교육은 10년 차이고요. 현재 현업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 20년 차. 하루 1년에 한 수백 명의 초중고 학생을 만나고 있고, 교사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줄기차게 해서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수천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수의 교육도 많이 하지만 한 학교에 34시간을 간다 보면 1년 동안 그 학생들을 좀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포천일고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일고 세경고등학교, 수원 하이텍고등학교에서 감사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학술대회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20년 차로 하는 미디어에서 AI가 지금 계속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AI가 너무 급격하게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학생들의 속도는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센스 있게, 더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대상으로 정량 분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설문지를 지금 학술 논문 뒤에 넣어놨는데 서술형으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정량, 정성, 분석이라고 했는데 자, 이 학술지의 서술형으로 질문을 분석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한 두 달 정도에서는 정량 분석밖에는 제가 또 업을 매일매일 교육 현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는 정량 분석을 하고 그 좋은 데이터를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성 분석으로 후속 연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주제는 AI 시대. 요즘은 AI만 붙으면 다 잘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 현장에서. 근데 AI 시대. 자,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인간다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두 분의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AI와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감사교육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을 가졌고요. 연구 대상은 수원 하이텍 고등학교 2학년 138명입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보통 다른 포천일고나 다른 학교들은 특강으로 2시간은 밖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육은 동기부여예요. 그렇죠. 2시간, 4시간 동기부여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또는 이렇게 훌륭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주시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왜요? 교육 현장에서는 경쟁식의 성적 지향주의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명을 대상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연구를 한 거고요. 1년간, 감사 교육기간 1년간이라고 하는 건 1학년 때 입학해서부터 1년간 이 학생들이 감사 노트를 쓴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감 쓰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와 굉장히 다른 좀 차별성을 보이는 학교거든요. 또 감사 교육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1년간 우리 행복나눔 일리오에 지금 이영주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1학년에 감사 교육 하고요.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의 그 이끌 아래 계속 쓴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AI 시대 교실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저는 제 방에 방음장치를 하고 하루 종일 온라인 교육을 했을 정도인데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그 전의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똑같은 대상은 아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어린 자녀나 대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실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조차도 생성형 AI를 다 사용합니다. 카톡에도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친구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 혼자 AI하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교과 수업 안에도 다 들어갑니다. 제 수업에 생성형 AI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보고서, 프로젝트, 그리고 이미지 생성과 영상 제작까지 해서 공유하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들 정서적인 단절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느껴요. 친구하고 말하는 게 귀찮아진 거예요. 나의 말 잘 들어주는 AI가 있고요. 대답을 절대로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보다 더 섬세하게 나에게 이끌어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 역량만 키우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인간다움을 그럼 어떻게 키울까? 이게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교육을 통해서 키워지는 것인가?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감사에는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핵심 질문이 AI 시대 인간다움? 그게 뭐야? 그게 뭘까? 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다 최근에 이렇습니다. 스마트폰 가의존 청소년 43%인데요. 성인들은요 23%예요. 우리보다 더 과의존이 굉장히 심각하다. 해마다 이 연구 결과가 조사가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AI 챗봇 대화 후에 미국에서 14살 소년이 자살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불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일 수도 있다는 이 위기감과 불안감이 학교 현장에서 담임 선생님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AI를 통한 기술적인 교육, 목표 중심적이고 매일 성적 비교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안에서도 우리의 정서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 예쁘죠? 우리 3시간 만난 학생들이 지금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같이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나눈 결과물들인데요. 그래서 연구에서의 질문은 감사 교육 왜 필요할까요? 라는 게 학교 현장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왜 필요할까요?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I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AI가 여러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게 우리가 하는 감사가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결과물을 내기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되겠죠. 나의 그 1년간의 가족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낸 이 핵심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다움의 회복의 연결고리로 갈 수 있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정서인지 관계에서 관계가 굉장히 많이 제일 높은 그 대답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는 대답을 학생들이 직접 해준 결과물이 마지막에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그걸 지금 정량 분석을 한 겁니다. AI를 물어봤더니요. AI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하고요. 활용도 많이 하고요. 비판적 이슈 있습니다. 왜요? 허위 조작 정보, 팩트체크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들이 가짜 허위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감사교육 시작하기 전에 설문이 없어요. 사전 설문이요. 저는 1년 후에 결과적인 사후 설문을 받은 걸로 연구를 했다는 게 한계점이고 다른 학교 학생들에 대한 비교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사후에요. 그리고 AI 변수와 감사 변수의 상관 분석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게 정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AI 의존이 높다고 해서 감사 행동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연결고리를 찾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는 AI 감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제가 막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AI 시대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인간다움을 좀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감사 교육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한 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셀리그만의 PERMA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5개의 모델 중에서 긍정 정서와 관계와 의미의 연관성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 정서적인 안정, 감사 관계 인지 중에서 보시면 수치상으로 감사 관계가 가장 개선이 되었고 친구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AI는 제가 이제 20년간 미디어 리터러시부터 해가지고 오는 거라서 자, AI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나 인지는 없어요. 편리하고 재미있어서예요. 비는 시간에 이제 게임을 한다거나 웹툰을 본다거나 하는 것보다도 AI를 이용하면서 놀더라고요. 그걸 주고받으면서요. 그래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AI는 기술적인 숙련 도구이고 정보를 주지만 AI가 절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방향의 접근성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론에 사라 알고의 교수님에 따르면 이제 발견하고 감사라고 하는 게 3단 메커니즘을 갖는데
먼저 감사, 타인의 선의를 포착하는 거. 저는 이걸 학생들에게 역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능력이에요.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못 알아차리면, 그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타인의 선을 알아차리는 능력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거 AI가 못하는 거죠. 의미 부여해서 우리의 관계가 좀 더 끈끈하게 결속된다고 하면 감사교육은 굉장한 성공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적용해봤습니다. 이거는 좀 앞에 얘기했으니까 5점 만점에 리커트 설명을 했습니다. 5점 만점에 관계, 질문에 대한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본인들이 직접 대답을 하는 것이고, 신뢰도는 지금 크론다흐에 의하면 0.75 정도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질문에 보시면 무조건 555 체크하는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질문도 중간에 던졌어요. 555 하는 학생이 중간에 내가 제대로 읽고 왔다면 3을 체크해라 이런 함정을 넣어서 마구잡이로 체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정을 했고요. AI의 5개 요인, 감사의 4개 요인 영역을 체크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 교육과 AI 관련해서 신뢰도가 나왔는데, 자, AI 관련돼서 인식이 보면 인식, 활용, 비판적 인식, 윤리, 의존. 의존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AI의 의존도가 낮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 이 학교의 특징은 감사를 많이 하고 기숙사형 학교이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AI 의존율이 다른 학교보다 낮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수업하는 여타의 다른 학교보다도 AI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나온 건 긍정적인 결과이고요. 감사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1년간을 해왔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안타깝게 제가 여기 포천이고 세경고등학교는 1년 내내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학교는 1년 내내 합니다. 물론 방학 때는 조금 느슨해지긴 하지만요. 그런 학생들이라서 이렇게 정서, 인지, 관계, 행동, 만족에서 나왔을 때 여기에 보시면 관계가 굉장히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이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그저 관계 만족도 적절하게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감사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것은 감사 정서가 스트레스 완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가요. 그리고 메타인지예요. 알아차리는 거고 자기를 돌아봐야지만 가능한 게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심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이 몰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가 보면서, 우리 이제 AI에는 우리 급격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지만 일회성 관계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 일회성 관계에서 오는 감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친구, 가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AI가 주지 못하는 깊이를 분명히 주었다라는 결과로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고빈도 학생들 여기 4점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1점도 있어요. 100%면 이거 공산주의죠.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막 시키니까 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어요. 매일 과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확하고 자유로운 대답을 해줬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AI 시대 인간다움의 회복을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감사, 인지, 관계, 행동의 변화예요. 우리 NCS에서도 흔히 말하게 측정을 하는데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태도. 그죠? 앞에 연구자님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태도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표현하는 감사가 상대에게 나한테 돌아오는, 감사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는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은 거야가 아니라요. 어떤 것에 대한 이게 감사를 했으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평가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거든요. 내가 점수가 안 좋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점수를 높이기 위한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평가 체계도 좀 필요하다. 이건 성적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 분석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좀 같은 집단을 두고 10년 후에 감사한 그 사람의 10년 후, 하버드 대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연구 결과잖아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감사는 인지, 관계가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지, 관계, 행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인간다움, AI가 가지지 못하는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 지금 현재를 포함한 미래입니다. 미래에 모두가 가져야 되는 핵심 역량이지만 특히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역량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림 폴리 1, 2, 3로 해가지고 제가 큰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AI 시대 인간다움 회복을 위한 감사하는 교육, 이렇게 우리 교육 이사님께서 또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제가 듣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사님 그래도 그 직접 운영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그 운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술적 데이터를 이렇게 체계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시사점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이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I 글을 쓰고 최근에 제가 챗GPT 5.0에 나왔는데 요즘 그림도 잘 그려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 옆에 있는 분이 그 사진 별로 안 좋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갖고 이거 좀 멋지게 만들어줘야 갖고 제가 얘한테 쫙 프롬프트를 좀 멋지게 써갖고 좀 잘 만들어주는 게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림을 그리고 난해한 문제 해결하고 뭐 감정까지 표현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논문에서 지적했듯이 학생들의 생각하는 근육, 정서적 교감은 점점 악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다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감사 교육의 가장 효과 관계 회복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난 모든 것이 관계로 연결되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 효과 영역에서 평균 감사 능력 4.3 이렇게 나왔네요. 보니까 4.316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서적 외로움과 관계 단절을 많이 체험하고 있죠. SNS는 많이 소통을 하지만은 대화는 정감 있는 대화, 정말 정으로 대화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그 인간적 유대감이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 제가 보니까 그 사회적 접착제라는 용어를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고 AI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어도 진정한 관계는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힘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고 이것이 정서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실제 행동 변화로 이제 이어질 수 있음을 아까 그 실제 강의를 하시고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미래 교육의 중요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되고 있지만은 정서 교육, 관계 교육,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성찰 교육 이런 부분은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논문에서 보니까 AI 리터러시 교육과 감사 교육의 융합이 미래사회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 앞으로 연구를 또 계속 하실 텐데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량적 분석으로 진행자 아마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 변화 사례, 인터뷰 표만 질적 연구도 함께 진행하면은 설득 있는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후 비교 집단 연구 우리 교수님도 뭐 말씀하셨는데 감사 나눔 전후 비교 연구를 한다면은 훨씬 더 변화 정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쉽지는 않겠지만은
장기적인 그 연구, 그래서 앞으로 뭐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많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의 가장 큰 강점은 AI 시대 인간다움이라는 시대적 질문을 감사 교육 그 현장에서 실제 데이터로 연결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AI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귀한 연구가 교실에서 실천적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귀한 연구 발표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다 읽으면 10분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수업 기억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땡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자, 근데 이분이 너무 섭섭하다고 육성을 좀 주셨어요. 육성.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큰 흐름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걸로 안 넘어가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조성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회는 협력을 더 잘하고 협력이 잘 되는 사회는 더 잘 산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 AI로 그거는 이제 부수인 거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이 주제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쭉 읽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읽었는데 어렵고 아마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가능성이 꽤 큽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의문을 가졌고 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국가의 감사 수준을 계량화했다는 것, 숫자로 표현했다는 것. 근데 그 숫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국가의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빨리 극복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감사 수준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약간 의문이 갑니다. 논문을 읽어보면은 그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위기도 잘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예요. 근데 반대로 행복한가 위험을 잘 극복하는가 또는 뭐 남을 믿는 사람이 감사를 잘하냐 하면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가는데 이쪽으로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논문은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속성 변수를 만들고 결국은 감사 친화성이라는 그 변수 값을 구했는데요. 조금 더 이 논문이 정말 완성도를 높인다면 그 근거, 감사 친화성과 이 네 개의 종속 변수들이 굉장히 그 특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근거를 조금 더 제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라면 만일에 근거가 불확실하다면 다른 변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그 생각도 저는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요. 그 통계 분석을 하려면 그 데이터가 그 변수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그 오픈되어 객관화된 데이터들이지만 사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직접적으로 그 표현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도 이 얘기 하셨습니다. 이거는 원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소위 예비적 추정치를 가지고 한 논문이고 앞으로 원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완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현재 데이터가 없으니까 결론은
저자들이 생각한 거와 거의 근사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냐? 그건 약간 의문입니다. 그 저자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만약 원 자료를 구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퍼센티지 99%. 원자료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밤새도록 미국하고 요 자료도 미국에서 얻은 거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너무 네. 힘들어서 다음날 병원에 갔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네.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원자료 근데 구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예전에는 한 나라가 잘 살려면 기술을 개발하고 자본을 축적하고 자원을 잘 활용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알고 협력을 잘하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잘 사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주는 이 논문의 아주 큰 장점이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문에 이런 연구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학교에 감사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고 다음 교장 선생님이 또 퇴임하시고 그 다음 이어받은 교장 선생님이 올 8일에 또 퇴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감사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학교에서 그런 문화가 있는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켜주신 또 우리 후배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퇴임을 하고 6년 동안 이제 고서대학에서 감사를 기반으로 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 초등학교 사례는 조금 접어놓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사례를 오늘 발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요, 감사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가 좋은 줄 알아요. 자존감도 높여주고 회복 탄력성도 높여주고 행복도나 감사도도 쑥 올려준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미 지속력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손목밴드예요. 이게 이제 제가 살 때는 요 하나에 한 1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한 7, 800원이 올라갔어요. 중동 그 여파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이걸 3개 넣으면은 뭐 1,000원이 훨씬 넘어가요. 어찌됐든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감사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실행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감사라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실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적어도 습관이 될 때까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됐다. 감사 실천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들. 좋은 건 알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의지력만 갖고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지를 가지는 것은 처음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 되는 거죠. 의지만 가지고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스템도 별로 개발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개발했어요.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수업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감사 스위치예요. 이게 뭐 1, 200원짜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정말로 좋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거죠. 우선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불평을 하면은 이게 왼손목으로 이게 옮겨가요. 그리고 내가 불평을 하거나 화를 냈거나 막 이럴 때는 왼손목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빨리 관점을 바꿔요. 이 상태로 왼팔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앞에 기조 강연이나 그 다음에 세분 발표, 토론자들과의 토론 내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 정말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지금 겪었던 것들 감사 하나를 하면서 왼 팔목에 있는 걸 오른쪽 팔목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목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팔찌는 시각적으로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 팔목에 있으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이걸 빨리 옮겨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늘 이러한 툴이 좀 부족해가지고 늘 잊어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늘로 쭉 이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이제 감사 스위치가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의식도 이것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세 클래스 90명을 가르치는데 한 클래스에 30명이에요. 30명인데 이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이거 제가 이제 다 사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차고 온 아이들이 반도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실천력이 지속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이제 한 클래스에 4명의 팀장이 있어요. 팀장님들을 이제 모아서 그날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뭐 921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자고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서로 동료 평가를 하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팀장 톡방이 있어요. 4개 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 저를 초대해주면 제가 5명이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제가 뭐 과제가 있다든지 또는 준비물이 있다든지 또는 알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톡방에 올려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팀 톡방이 있어요. 7명 내지 8명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올려줘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팀 톡방을 어떻게 하면 921 챌린지를 잘 할 수 있을지 팀원들과 협의를 해서 팀 톡방을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여기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준 이제 미션이었는데, 알고는 있으니까 다 이제 나왔길래 1팀장은 자기 팀은 평가하지 말고 2, 3, 4팀 그래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면 3, 2, 1 하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팀 톡방이 그냥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학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져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걸 하게 된 거죠.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동체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를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했던 921 챌린저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김미영 강사님에게 했던 514 챌린저를 제가 조금 패러디한 거예요. 예, 이분이 아침 5시에 일어나기를 14일 동안 지속한 거예요. 그게 514인데 그랬더니 20여만 명이 참가를 한 거예요. 20여. 물론 전체적으로 이게 광고가 된 건 아니고 이분이 팔로가 많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만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라클 모닝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손목 밴드를 활용하는 요 팁은 어디서 얻었냐면은 여기 윌 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보라색 밴드를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옮기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만여 명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 손목 밴드 특히 숫자의 위력이 크잖아요. 우리 행복나눔 인리오다. 아까 인리오를 우리 학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숫자의 위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특히 함께 무언가를 해나갈 때. 그래서 921은 하루에 9번씩 감사, 최소 9번은 감사를 표현하자는 거고요. 21일 동안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9와 21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예. 아침에 3번, 낮 동안에 3번, 저녁에 3번.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오른쪽 팔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가르치는 강좌 이름이 대인관계와 자기성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대인관계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커리가. 그 다음에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그런 꼭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감사가 우리 관계를 좋게 하는 데는 정말 좋은 툴이에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것이 9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습관이 형성을 되려면 21일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미달기 알을 품어서 새 생명을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감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이런 습관을 만들어 탄생시키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서 21일 동안 해보자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팀원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아까 그 연구자들처럼 철저한 뭐 그런 그 데이터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구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이것이 약 그냥 가르쳤을 때보다 한 5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실천 도구 유무에 따라서 이 소목밴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감사를 사랑하고 뭔가 감사를 좀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인이나 또는 단체들이 우리가 소목밴드를 이렇게 차고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야 그건 뭐야? 그랬을 때 이거 이런 거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좀 이것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의 감사 역량도 높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단체가 하면 그 단체의 어떤 그런 감사 역량도 높이고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감사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러면서 이제 유영준 선생님을 그때 이제 저희 신규 연수로 해가지고 감사일기 그 연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걸 그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 사실 첫 해 때는 제가 담임도 아니었고 일이 좀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첫 신규로 이제 배우는 과정이어서 이 감사 일기를 그냥 접하기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방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미술 주제로 이제 첫 수업에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감사를 주제로 그러면 미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첫 해부터는 이제 제가 감사일기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작년부터 쓰긴 했지만 감사를 주제로 해서 미술 수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제 소개는 이제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일고 3학년 보통과비 정아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주제로 해서 계속 미술 수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회로 했던 게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추상적인 주제다 보니까 입체 조형을 주제로 해서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아랑 같이 정아 담임을 맡아서 고2 담임을 했고, 올해는 고1 담임으로 이제 감사일기를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수업 시간에 감사를 주제로 작품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거쳐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제 작품인데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감사의 사전적 정의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에 변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전에는 보통 하루에 기분 나빴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쓰고 난 후부터는 하루를 더 긍정적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감사일기의 장점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장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추상적 입체 조형의 제목을 행운의 빛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제자리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에 비유를 했습니다. 등대의 빛을 선생님을 만난 것에 대한 행운, 또 행복함의 네잎클로버의 형태로 형상화했습니다. 또한 미술 수업이기에 작품의 조형 요소와 원리도 포함하여서 작품을 설명하도록 계획했고요.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포일을 활용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내 친구의 작품인데요. 이 친구는 감사일기를 쓰기 전후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에 일상을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장점으로는 기억력과 기록 습관을 더 길러주게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감사한 일로는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친구의 작품명은 색을 담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시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눈과 미술 도구인 팔레트를 결합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눈동자를 팔레트로 형상화해서 색을 구별하는 능력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미래 진학을 꿈꾸는 친구인데요.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작품 이제 요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완성품들이고요.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라든지 버려지는 사소한 것들이어도 감사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부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하트로 형상화했고요. 그 안에 이제 공간감을 표현을 했고, 요거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자라나고 그러한 것을 이제 네잎클로버로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학교에 이제 역도부가 있어요. 그래서 역도부에서 굉장히 덩치가 정말 한 100kg 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역도 들기 전 바벨 앞에서는 항상 자기가 작아진다. 그렇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이렇게 반전이죠. 자기 모습을 정말 이렇게 거대한데 굉장히 왜소하게 표현했지만 바벨을 이렇게 크게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걸 이제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은 무한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많았고요. 요거는 이제 앞전에는 이제 알루미늄 포일로 활용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3D 펜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감사함에 대한 카네이션이고요. 이 카네이션이 이제 불꽃처럼 형상화시키고 그래서 장작 속에서 불꽃처럼 이렇게 피어나오는 감사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자기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낚시에 대한 감사함을 그냥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알약이에요, 알약. 알약이고, 알약이 이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런 뜻을 이렇게 재밌는 표정으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색깔로 이용해서 이렇게 조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표현을 했고요. 꽃에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하트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바로 부모님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감사일기장의 소통 방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감사일기를 매일 검사하셨고 또 매일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또 학기 초에는 다른 친구들과 또 선생님의 감사일기를 공유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감사일기를 썼는지 또 같이 보고 친구들 간의 코멘트도 달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 친구가 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코멘트를 달아준 것인데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멘트를 달아주기도 하고 또 글씨를 잘 쓴다와 같은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도 제 일기인데요. 이때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썼었고 선생님이 조언해 주신 거 보고 저도 다시 코멘트 남기면서 주거니 받거니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또 감사일기장에 질문을 적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질 수 있었고 또 옆에 있는 친구도 선생님이 남겨주신 질문이 좋다고 다음에 또 해달라는 그런 말도 남겨주었습니다. 네.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쓰면서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서 짧게라도 마음에 남을 수도 있었고 친밀감도 높아졌습니다. 감사일기를 쓸 때 좀 진정성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더욱더 의미 있는 감사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감사일기를 코멘트를 매일매일 달아줬고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제가 감사일기를 아이들한테 무작정 써라. 그리고 이제 매일 검사를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사실은. 그리고 아이들이 무조건 그냥 쓰기 싫은 거 억지로 쓰는 것 자체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한번 같이 써보자 라는 마음에서 작년에 이제 같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어제까지도 저는 이제 감사일기를 쭉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감사일기를 쭉 지금까지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아이들한테 코멘트를 매일매일 달아주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냥 나만의 그냥 만족이지 않을까? 그냥 코멘트 때문에 또 억지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지를 던졌습니다. 아이들, 그 작년에 쓴 아이들한테 이거 좀 작성을 해줄래? 하고서는 이제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졌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친밀감 형성에 좋았다, 흥미가 생기는 걸 느꼈다. 또는 뭐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된 것 같고 매일 감사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다. 매일 감사일기 코멘트를 다룬 것이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이고 열심히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친구는 감사일기를 진짜 1년 동안 10번도 안 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학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2학기 돼서는 학교폭력에 이제 가해자였었던 친구였었는데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 친구 말을 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전에 이 친구를 학교를 잘 나오게라도 하고 뭔가 학교에 궁금증을 갖게라도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일기장에다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의 장점 같은, 자존감도 엄청 떨어져 있던 친구여서 이 친구의 장점을 한 페이지, 그러니까 감사 일기가 아니라 이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에 대한 편지, 너가 왜 소중하고, 그다음에 너가 앞으로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부모님한테 거의 버림을 받아서 혼자 사는 친구였고요. 이제 조부모님하고 살고는 있지만 부조부모님도 하고도 사이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적어도 이 친구는 전 사실 이 친구가 감사일기장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 가지고 있더라고요. 평생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에서 이런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감사일기장도 저도 처음에 감사일기를 쓰고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학생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이제 너희도 선생님이 어떻게 썼는지 이제 공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학기 초에만 하고 나중에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이제 저희 반에 문제 있는 아이들 얘기도 뭐 해결되는 문제가 잘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얘네들하고는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저만의 얘기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공유를 나중에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교실에다 놔두다 보니 다른 선생님이 또 제 거를 읽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또 코멘트를 또 이렇게 다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감사일기 한 달에 한 번꼴로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또 아이들 전체 감사일기를 검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교감 선생님께서 전교생 아이들을 이렇게 3-4줄 정도의 분량으로 또 일일이 코멘트를 또 달아주셨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도 그냥 무작정 쓰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 아이가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감사일기를 또 코멘트를 달아주셨다 하고 또 이렇게 연달아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홍원대학교 동아리 감사다원의 17대 회장 박태선입니다. 제가 너무 예쁜가요? 네. 오늘 저는 저희 감사다원 동아리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꼈던 감사했던 순간들과 감사를 전했던 경험에 대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감사, 실천, 변화.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감사가 행동이라는 실천을 만났을 때 어떤 성장의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단 문구처럼 저희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 바로 회복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저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호원대학교 설립자님께 감사 편지를 작성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를 활용하여 저희의 마음을 단순한 글이 아닌 그림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저희는 홍원대학교 설립자님께서 세워주신 홍원대학교라는 터전 위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며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강의실, 교수님들의 가르침, 친구들과 함께 웃고 성장하는 시간들 모두가 설립자님의 헌신과 비전 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마음을 글로만 표현했다면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설립자님의 실제 사진과 함께 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을 넘어 설립자님의 뜻과 삶을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보다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시는 감사다원을 이끌어주시는 저희 교수님의 헌정시입니다. 충여정가라는 문구를 통해 저희는 감사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보게 되었고, 충성과 효를 가풍으로 이어간다는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안에는 누군가의 수고를 기억하려는 마음과 함께 살아가려는 세상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추모시 제작 활동은 단순히 설립자님을 기리는 것을 넘어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받은 사랑을 주변과 사회에 다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아리원들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작품들은 모두 책자에 나열되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짱홍탕 학생의 시입니다.
그리고 김덕우 학생, 안준영 학생, 그리고 박상현 학생, 그리고 저와 송혜서 학생 이렇게 시를 써서 설립자님과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건 저희 소아평 학생이 저희에게 준 자료인데요. 설립자님께도 드리고 저희 동기 친구들에게도 각자 감사함을 나누며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동아리 활동을 끝내고 같이 저녁을 먹는 사진입니다. 활동을 끝내고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저희는 어느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편지에서 나아가 각자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더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김동원 학생, 안준영 학생, 박상현 학생의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영상이 지금 담겨있진 않지만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발전시키며 결국 삶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러한 과정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감사의 중요성은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은 다양한 관계 속으로 확장됩니다. 먼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스승과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가르침과 우정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의 대상을 점차 확장해 나갔습니다. 가족과 학교, 친구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지구에게까지 우리의 감사의 시선을 넓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감사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따뜻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날 행사의 3가지 사례로 사례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송혜서 학생의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음료수 뚱뚱한 캔 혹시 다 한번 드셔보셨나요? 네. 네, 드신 분도 아마 대부분 드셔보셨을 텐데요. 보통 편의점에 가시면 작은 캔과 큰 캔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캔을 많이 드실 텐데 혜서 학생도 후자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서 큰 음료수 캔을 마셨지만 그 양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일부 남긴 채 재활용 쓰레기통이 아닌 일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번 달 친구와 같이 피크닉을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피크닉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환경을 더 오래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리배출의 중요성은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행동을 바꾸게 된 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이유가 죄책감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을 계속 누리고 싶다는 감사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죄책감은 외면하고 싶게 만들지만 감사함은 보답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을요. 다음은 김동원 학생의 사례입니다. 이번 봄 은행나무에 순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동원 학생은 지구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독 추웠던 겨울을 견뎌낸 나무가 어느 순간 연한 연두빛에 순을 튀어내는 모습을 보며 설렘을 느꼈고 그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김동원 학생은 자연이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여유를 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저의 사례인데요. 저에게 지구는 묵묵히 버텨주는 존재입니다. 저의 고향은 여수입니다. 혹시 여수하면 떠오르시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돌산들. 여수 밤바다. 밤바다, 돌산 많은 게 나왔는데 저는 여수하면 여수 돌산 끝에 위치한 향일암이라는 곳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일출 명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향일암에서 거센 파도를 맞고 있는 이 바위를 보며 저는 저 바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견뎌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고 나의 고민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 것인지 느끼며 제가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았던 동시에 자연에게 정말 고마웠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음에 감사함 때문이라는 것을요. 지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행복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받은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